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지난해 대선판을 뒤흔들더니 지금도 서초동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재판이나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실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과세 신인규입니다. 노 변호사님. 너무 반가워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댓글에도 그 노 변호사님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예, 머리 깎으셨고 오늘 머리 예뻐요. 예. 예,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 2월 10일 날 1심 판결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보도했죠.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최은순 이 두 사람이 매도했다. 그 주식을 매도한 이런 기록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즉 1차 주가 조작 이후에 그때 선수들한테 이 계좌 맡긴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야, 요 두 가지 건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노 저는 변호사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괜찮으실까요, 신 변호사님? 네, 괜찮으세요. 예. 저는 우선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의 보도는 항상 신뢰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시민보 기자를 위시한 뉴스타파에서 그때 사실관계를 보도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권 하에서 네. 윤석열 당시의 총장을 되게 지지하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예, 뉴스타파 후원회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때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의심을 좀 품고 사실은 좀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걸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보 기자하고 제가 또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하면서 네. 사실관계도 많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아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기술 이 네네.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재판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또 대변인이 고발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저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말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을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줬다. 역시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는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게 뭐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논쟁이기는 한데요. 이게 대선 기간에서도 상당히 좀 뜨거운 좀 의혹이었고 논쟁거리였는데 뭐 항상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미 다 끝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구속도 되고 이제 그 권오수 씨 이분도 이제 기소되고 하면서 사실은 그 관련 재판에서 또 다른 신규 증언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 맞고 지금 이거 우리 기술 관련된 것은 그 2차 그 세력들 그 관리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다. 근데 거기에 뭐 PPT 자료에 뭐 지금 김건희 여사나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가 조작까지 연결이 또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또 아직은 어렵고 확인이 어렵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도 지금은 현재는 뭐 혐의가 없다, 지금 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 충분히 뭐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서 벌써 뭐 또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 가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보면요. 따옴표를 쳐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도가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고발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신 변호사님. 예, 저는 사실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고 사실 권력의 최정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거에도 그 장경태 의원 그때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도 예, 한번 고소 고발했었고 네. 또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또 고소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런 거에 이어서 이번에 또 김의겸 현재 대변인이죠. 대변인에 대해서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좀 괘씸죄로 걸린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것이 정무적으로도 대통령실에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걸 사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옳지가 네. 않고 네. 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소고발을 또 남발하는 것은 법조인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인식이 있거든요. 아, 이게 네네. 법을 좀 안다고 너무 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의혹 자체를 또 이슈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히 네. 또 고소장 들어갈 때 이슈되고 또 결과 나올 때 또 이슈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그냥 논평 커멘트를 한 건데 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이나 코멘트에 대해서는 구속요건상 해당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굳이 무리해서 고소고발할 필요가 있었나 좀 그 생각은 좀 그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률상의 검토를 대통령실에서도 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왜 했을까요? 뭘 노리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나 이런 말 하다 잘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할까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굉장히 이거를 잘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말씀을 해보시죠. 이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네. 도둑이 제발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속담이잖아요, 그냥. 예. 속담은 문제가 없을 것 속담이 네. 하나 그리고 또 양두구육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약간 예. 쌍스러운 표현도 하나 생각이 납니다. 쌍스러운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예. 응의 줄이 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네. 말은 자 그걸 몰랐을까요? 시민보 기자나 뉴스타파에서 이걸 처음에 이제 터뜨렸을 때 내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것을 터뜨렸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빠른 거는 굉장히 있습니다. 빨랐어요. 엄청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산되는 걸 방지하겠다. 다른 사람들, 김의겸 이외의 다른 사람들 이 건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아마 좀 노렸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보 기자는 저는 이건 일과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말한 주가 조작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우리 기술은 작전주가 맞는 것 같다. 네. 핵심은 지금까지 대통령실 해명과는 다른 것 같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작전주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증거, 사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해주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뭐 매수매도 내역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얘기한 내용이다. 검사가 보여준 화면이 빨리 지나갔지만 검사가 준비했던 그 PPT 자료에는 그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만 2,162주를 매도했다. 요 네. 부분까지는 시민보 기자가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그렇죠. 예. 매도 갖다 판 거 말고 매수 뭐 산 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네. 뭐 PPT에 있었는데 확 지나가서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내가 못 사라지는 것은 봤다고 아니다. 해서, 네, 못 예. 봤다고 해서. 근데 이럴 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했어요. 우연히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주에 우연히 올라타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우연히 올라타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실제 작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아마도 그렇다면 말하자면 그렇죠? 전략적 봉쇄 소송 아니냐 이제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게 그런 거죠. 더 이상 보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민보 기자가 좀 의아해 하듯이 오히려 본인은 최초 의혹 제기자인데 그렇죠. 본인은 왜 오히려 나는? 안 하고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콕 집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뭐 전략적인 봉쇄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괘씸죄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의겸 의원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물 정무적으로는 정치급이 되는 안 건데. 좋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정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이제 이미 부수적인 얘기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또 오늘 또 뉴스버스에서 김태현 기자가 와,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 5명이 결과적으로 다 어딘가로 발령을 받았고 심지어 한 사람은 워싱턴 세계은행. 세계은행으로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에서는
다 그냥 때가 돼서 간 거고 계속해서 다른 지청으로 지검으로 발령받아도 공판에는 계속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공판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무부에서 그분들이 원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계속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1심에서 본인이 재판에서 한 말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 뒤집어 엎어서 2심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현장에 없는 게 낫다 생각해서 아마 다른 데로 전보 요청이나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김민석 검사는 연수원 40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전지검에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4월부터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으로 갈 건데 뉴스버스에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안 가르쳐 줬었다 그러더라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령을 공개를 안 했대요. 근데 원래는 다 알려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더라도 뭐 좀 뭔가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민석 검사를 위해서도 저는 잘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지금 여기에 관여했던 5명의 검사들이 사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저는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1심 판결문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2월 10일. 네, 그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 판사님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1심 판사님을. 2월 10일 1심 뭐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아니 뭐 근데 저도 뭐 판결을 예측한다는 거는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구속도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오랜 시간 재판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도 근데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진 않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제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사님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전 이거 오비락 같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부터도 항상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수사팀 해체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오비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몇 군데 수사팀 그대로 남기기도 하고 또 몇 군데 수사팀은 또 발령을 뭐 딴 데로 가기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꼭 이렇게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님이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자, 대장동 의혹 재판 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전부 부인했어요. 당연히 뭐 그럴 당연히 거라고 봤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제 출석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진상 변호인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중간에 없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었던 게 오늘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냐 안 했냐. 왜냐하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 전제 사실들을 너무 많이 끼워 넣어가지고 오히려 이 사건 자체를 좀 왜곡시키고 오염시킨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 공소장에다가는 그 공소 사실과 관련된 것만 딱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증거나 판사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을 공소장에 추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판사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김영 재판에서도 그렇고 정진상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 공소장에 이런저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건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신 변호사님. 네. 유동규의 말, 특히 만배영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주로 많이 있는 유동규의 말.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유죄의 증거로 유동규의 말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뇌물 범죄 내지는 이런 은밀하게 이제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물적 증거 딱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사실 증인의 이제 증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일관되냐, 믿을만하냐, 이걸 구체적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어쨌든 김만배라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분의 이제 말을 또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서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는요. 근데 유동규의 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앞뒤가 바뀐다. 이제 이 말 가지고서 그 어떻게 보면 메신저를 좀 탄핵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유동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일개 직원이라면서 굉장히 거리를 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경기도 관광공사까지 그대로 스텝을 밟아가지고 올라왔던 사람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도 사실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함구했었죠. 함구하고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었다가 이제는 뭐 마음에 변심이 들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진실을 말하겠다고 본인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동규의 말이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거는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유동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검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말을 증언을 또 맞춰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가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모순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저는 그 있는 그대로 증언을 좀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노 되는 변호사님. 이유는요.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접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진술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줬다 안 줬다를 달리 말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받은 사람은 일단 계속해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게다가 이건 한 단계 더 넘어서 받은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줬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미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녹취록입니다. 계속해서 주장되었던 게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정형학의 녹취록이잖아요.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이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유동규나 남욱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말도 자꾸 바뀌고 그들이 가장 의존했던 특히 검사들은 좀 모순적인 행동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녹취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해놓고는 근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까보니까 또 그동안 기사가 나온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전달했다는 사람도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었다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빙하냐 그 주변에 있는 정황이 맞느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사들이 잘 메이크업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검사들이 메이크업.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예, 신 변호사님. 예, 사실 유동규와 지금은 이 관계를 좀 보실 때 김용과 정진상이 일단 앞단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용과 정진상이라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를 자신들의 최측근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 위해선 두 단계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용과 정진상이 거의 한 몸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과거에 뭐 박근혜 최순실 같은 그런 관계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난 죽어도 모른다 이러면은 사실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무능 프레임에 좀 갇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밑에 사람 관리도 못하고 다 몰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뤄졌다. 이러면은 본인이 인허가권 다 행사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이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에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저는 무능 아니면 불법 두 프레임 중에 하나일 그건 것이다. 아닐 것 무능이냐 같아요. 불법이냐. 왜 무능이죠? 예. 왜 무능이죠?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이 성남시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예컨대 보세요. 만약에 대장동 사업이 마이너스 5천억이었어요. 그럼 무능한 거 맞아요. 네. 본인의 관여도 제대로 못했고 아랫사람도 관리를 못했으니까. 네. 플러스예요. 플러스 몇 천억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러스 몇 천억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천억을 더 못했다는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혹은 일하는 것에서 그 사람 무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배달 사고는 전혀 없겠는가? 저는 요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 꼭 하고 싶은 게 이게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개발이면은 항상 불법하다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민간 개발이라고 하더라도요.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대장동 케이스는 자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에 도움을 줬다 그러지만은 결국 그 민간에서 가져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이 특정 집단들에게 특혜성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 안에는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장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위법 사항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과거 뭐 LCT랑도 비교하면서 뭐 민간 개발은 뭐 다 약간 불법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논리에는 좀 동의할 수는 여기서 네, 한 가지 노 함정이 변호사님요?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사후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의사결정을 하던 타이밍에 과연 어떠한 그 당시 그런 의사결정 말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2014년도에 있었던 두 가지 결재가 가장 문제였다라고 검찰에서
말하고 있어서 2014년도에 그런 결제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 부동산 동향을 살펴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랑 2014년도 초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문 보고 다 정리해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낮았었어요. 매매도 거의 안 됐었었고요. 되게 부동산 부동산이 시장 붕괴한다고 했어요. 다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는 그 이상으로 더 확정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은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제가 이재명 특위 당시에 최선의 결정이었죠. 저 네. 이재명 특위 제가 대변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제가 잘 알거든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든 게 이재명 대표고요. 그때 황무성이라는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쫓아낸 사람이 유한기 씨예요. 네. 근데 유한기 씨는 U2로 불렸고요. U1이 유동규입니다. 네, 근데 네. 유한기 씨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충분히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게 봅니다. 무슨 상관일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 상관 없는 거다. 뭐가 지금 좀 전에 뭐 아, 누가 죽었고 돌아가신 뭐 분? 누가 아, 누굴 쫓아냈고 이런 그 건 의미 얘기하는 없는 거는 얘기다. 예. 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 장면에서 또 한번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정권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으면 있는 사건을 뭉개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좀 수사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네. 아끼시는 게 오히려 수사에 저는 공정성과 신뢰를 더 담보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게 좋겠다. 이거 한창 이 토론이 딱 뜨거워지는 순간인데 마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두 분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으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